So I actually did a literature review of several pieces of research about how many senses humans have, and we actually have 34 as we currently understand it. 타라 스와트, MIT 경영대학원과 영국 킹스 칼리지 겸임 교수인 그녀는 평생 데이터와 논리를 신뢰해온 저명한 신경과학자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 찾아왔다. 결혼 4주년을 이틀 앞둔 2021년, 남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I just was like totally lost and broken. I started seeing robins in the garden every single time I went to the window. 그녀는 그 이전까지 울새를 그렇게 자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울새가 나타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울새는 세상을 떠난 이가 보낸다고 전해지는 영적인 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이름은 놀랍게도 로빈, 울새 그 자체였다. And then I got woken up by a massive thump to my shoulder. So I opened my eyes. I could see next to my bed a very vague, hazy version of Robin, and I saw him become more and more clear. I could see the outline of his hair and his face, and then suddenly he just dissolved from the top down. 그녀는 4년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했다. 내가 정신병은 아닐까? 조증인 것은 아닐까? 정신과 의사로서 강제 입원을 결정했던 환자들, 그들이 했던 말과 자신이 겪는 경험이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것은 부정이 아니라 탐구였다. 직관과 신호, 뇌가 걸러내고 있는 것들을 과학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The brain actually filters down the capability of the mind so that we can exist on this material plane. 감각의 배신. 갓난아기를 둔 어머니는 거리에 자동차 경보음에 깨지 않는다. 그러나 아기의 울음소리에는 잠에서 깨어난다. 소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 소리를 중요한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이 피부에 닿는 감촉을 의식하지 못한다. 내가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걸러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맡고, 맛본다고 배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이 5가지 분류는 2000년 넘게 교육의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신경과학이 존재하기 이전의 철학적 분류였다. 당시에는 감각 수용기 개념도, 전정기관도, 내수용 감각도 알려지지 않았다. 겉으로 느껴지는 것만 정리한 것이다. 현대 신경과학의 언어로 다시 보면 통증은 하나가 아니라 3가지 독립된 체계이고 균형 감각은 뇌에서 작동하는 별개의 시스템이며 심박과 혈압, 혈중산소 농도를 감지하는 내부 감각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 기준으로 분류하면 인간의 감각은 34개에 달한다.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21개로 보는 견해도 33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다. 오감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온 고정관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육체를 넘어선 감각도 있을까? 우리가 육감 혹은 직관이라 부르는 것은 오랫동안 과학의 바깥에 있었다. 측정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뇌 영상 연구는 직관이 실제한다는 근거를 내놓기 시작했다. 뇌의 안화전도 피질은 불완전한 내외부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직감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처리의 결과다. 직관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다. 뇌가 의식 아래에서 처리한 정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신호를 대부분 무시한다는 것이다. 오감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감 자체가 이미 불완전한 분류였다면 그 바깥의 신호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감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현실 삭제. 숲길을 처음 걸을 때는 풀을 눌러가며 나아가야 한다. 힘이 들고 느리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 풀이 눌리고 평평해진다. 결국 돌을 깔아 단단한 통로가 된다. 뇌에서도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난다. 어떤 것에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신경 경로는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가지치기 된다. 뇌는 당신이 반복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재설계한다. 즉, 뇌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자기 입맛에 맞게 편집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뇌는 참신성, 필터링, 선택적 주의 집중, 가치 표지와 총 4가지 방식으로 무엇을 의식의 표면으로 올려보낼지 결정한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 과정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스스로 설정하지 않은 필터는 외부가 설정해준다. 광고, 반복되는 정보, 주변의 평가들이 우리의 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를 대신 결정한다. 고대 인류는 생존을 위해 자연의 신호를 읽어야 했다. 바람의 방향, 동물의 움직임, 하늘의 변화. 정보의 양은 적었지만 그 신호들에 집중하는 능력은 지금보다 훨씬 예민했다. 현대에는 다르다.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고대 인류가 평생 접하는 것보다 많다는 연구도 있다. 뇌는 넘쳐나는 정보를 감당하기 위해 필터를 더욱 좁힌다. 그 결과 걸러지는 것이 많아진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신호들, 즉 우리가 직관이라 부르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된다. 뇌 안에 이미 만들어진 설정 값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 위에 새로운 값을 덮어쓸 수는 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 부른다. 외부 자극과 경험에 반응해 뇌가 신경회로의 구조와 기능을 평생에 걸쳐 스스로 재조직하는 능력이다. 마치 휴대폰 앱을 업데이트하듯 지금의 환경 설정을 바꿀 수 있다. 업데이트 전의 앱은 이전 버전의 기능만 실행한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같은 화면에서 전혀 다른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사인.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일이 있다. 한 사람은 우연이라 말하며 다른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며 의미를 부여한다. 사건은 동일하지만 해석이 엇갈린다. 11시 11분, 4시 44분. 묘하게 작고 보이는 숫자. 길을 걷다 간판에서, 자동차 번호판에서 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온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반복된다는 느낌.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물었을 것이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는 것보다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 누군가에게는 신이 보내는 메시지이고 우주의 신호이며 자기 무의식이 보내는 반응이다. 하지만 타라스와트, 그녀에게는 세상을 떠난 이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원래 비과학적 영역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유일하게 믿는 비가시적 영역은 직관이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초자연적 현상, 죽은 사람이 보내는 신호 같은 이야기는 과학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전에 거의 보지 못했던 울세를 자주 보게 되었고 반복되는 숫자와 메시지를 보게 되었으며 상실의 가장 밑바닥에 잠겨있던 절망의 순간 죽은 남편의 형상을 현실에서 보기도 했다. 본인이 미친 것이 아닐까 의심하며 부정하던 어느 날 결국 그녀는 이것을 무의미에서 의미로 바꾸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남편을 잃은 뒤 마주한 모든 사인들이 결국 그녀를 위로했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기 때문이다. 사인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방식과 거기에서 얻는 것이다. 그녀보다 훨씬 이전 이 자리에 선 인물이 있었다. 20세기 초 심리학자 칼 융은 이상한 우연을 발견했다.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데도 의미 있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그는 이것을 동시성이라 불렀다. 그 배경에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근원인 무의식의 층위가 있으며 어떤 사건들은 그 층위에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그 층위의 근원은 무엇인가? 미지의 근원. 의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인류는 아직 모른다. 플라톤부터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이 질문을 수천 년간 놓지 않았다. 한쪽에는 정신과 육체는 별개라는 이원론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라는 유물론이 있다. 뇌가 의식을 만든다는 설명은 직관적으로 그럴듯하다. 그러나 신경과학은 결정적인 한 지점에서 멈춘다. 배고픔을 인식하는 뇌의 부위를 찾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신경 활동이 어떻게 배고픔이라는 주관적 경험으로 전환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느낌이란 건 어디서 오는가?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 간극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 불렀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질문에는 이름만 붙었을 뿐 답은 없다. 임사체험은 이 간극을 더 넓힌다. 심장이 멎고 뇌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렷한 경험을 보고하는 사례들이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수집됐다. 정신과 의사 브루스 그레이스는 수십 년간 이를 연구한 끝에 말했다.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고는 볼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한다. 임종명료 현상도 마찬가지다. 수년간 가족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치매 환자가 사망 직전 갑자기 온전한 정신으로 대화를 나눈다. 손상된 뇌가 그 순간 어떻게 작동했는지 현재의 신경과학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뇌는 의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의식을 받아들이는 장치일 수 있지 않을까? 내 뇌는 단지 수신기일 뿐이며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 영감을 얻는 핵심이 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인간의 뇌를 수신기에 비유한 적이 있다. 모든 생각과 영감은 외부의 거대한 장으로부터 포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신비학 전통에서는 이것을 아카식 레코드라고도 불러왔다. 인류의 모든 경험과 정보가 하나의 근원적 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의식은 그것에 접속하는 과정이라는 개념이다. 테슬라의 직관이든 수천 년 된 신비학의 언어든 이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 의식의 근원은 뇌 안에 없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뇌 안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다. 그리고 사인이라는 현상 또한 정확히 그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 그릇의 총량.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이전에는 무시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세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극한의 경험이 뇌의 설정값을 통째로 바꿔버린 듯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저자 본인이 사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 위에 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실이 그녀의 설정값을 흔들었고 과학자로서 평생 닫아두었던 영역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 스스로 무엇을 통과시킬지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마치 저장 공간이 가득 찬 하드디스크에 아무리 새로운 파일을 넣으려 해도 옮겨지지 않듯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삶을 살아간다. 사람은 본인이 경험한 것 이상을 상상할 수 없으며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가 외계인을 떠올릴 때 최소한 사람의 형상으로 그 이미지를 그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이자 기준이다. 그러나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이 돌아와 그것을 언어로 담을 수 없다고 말하듯 관념을 깨부수는 경험은 그릇의 총량 자체를 늘려버리기도 한다. 즉, 가득 차 있던 하드디스크의 저장 공간이 늘어나고 이전에는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신호의 새로운 파일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남편을 잃은 뒤 마주한 모든 사인들은 결국 나를 위로했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전환점의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상실이고 누군가에게는 반복되는 사건이며 누군가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우연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였든 결국 그릇을 넓히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면 그것이 사인이었던 것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사인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타라스 와트는 신경과학자로서 평생 이성과 데이터를 신뢰해온 사람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는 비가시적 영역은 직관이었으며 그녀는 이것을 초능력과 같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녀가 직관을 믿고 활용했던 것은
내가 무의식 영역에서 처리한 고도의 데이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의 베스트셀러부의 원천에서 심상화와 액션보드, 끌어당김 등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남편을 잃은 뒤 고백한 것이 있다. 직관의 힘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상실의 밑바닥에서 힘들어하던 그녀는 어느 날 꿈이 아닌 현실에서 남편의 형상을 보게 된다. 그녀는 그 순간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혼란을 겪었지만 어느 순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직관이 찾아왔다. 울새 반복되는 메시지, 남편이 떠나기 하루 전 남긴 말. 그녀는 지금에서야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겠다고 회고한다. 다만 되짚어볼 지점은 있다. 책의 주장 중 일부는 개인의 경험이며 사인에 대한 정의 또한 결국 믿음의 영역에 가깝다. 사인은 받아들임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듯 삶이 보내주는 신호가 어떤 형태든 결국 나를 긍정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접한 당신에게도 삶이 신호를 보내오는 것은 아닐까.